LG전자가 대표 가전기업을 넘어 신사업 확대를 통한 솔루션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7년 뒤인 2030년 매출을 10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시작된 위기설이 제2금융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 속에 저축은행과 증권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줄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12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3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LG전자가 창립 65년 만에 가전기업의 틀을 벗어나는 파격적인 대전환에 나섭니다. 3대 신사업에 50조 원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7년 뒤인 2030년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재홍 기자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LG전자는 세계 가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당시로선 당돌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10년이 안 된 지난해 LG전자는 미국 월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앞서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계 가전 1위에 오른 LG전자가 앞으로의 미래 10년 사업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7년 뒤인 2030년 연매출 100조 원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LG이노텍을 제외한 순수 LG전자 매출로만 지금보다 50% 이상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50조를 투자하고 연성장률 7%, 영업이익률 7%, 그리고 기업가치 EBITDA 멀티플 7배라는 트리플 세븐을 달성하는 매출 100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LG전자가 확실한 숫자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3대 신성장 동력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키우면서 자동차 전장 B2B 사업과 전기차 충전 같이 성장세가 높은 사업만 골라서 투자를 집중합니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올해 수주잔고가 100조 원에 이르는 자동차 전장 사업입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100조 정도의 수주 잔고에서 저희가 크게 이제 인포테인먼트, 이파워트레인, 램퍼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5대 3대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성장과 함께 이파워트레인 비즈니스라고. 여기에 자율주행 부품 등 신사업을 확장해 전장 사업 매출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키워 글로벌 탑10 전장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시장에서는 유망주가 된 전장 사업의 분사 가능성도 조심스레 언급하고 있지만 LG전자는 당분간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글로벌 가전 1위로 오른 LG전자가 가전을 뛰어넘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자동차 부품, 전기차 충전 등으로 사업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지금의 4배인 12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전면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새로운 산업과 그 상승세를 놓치지 않겠다는 월가의 열망이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19% 급등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감시 공유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이러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앞서 SEC는 가격 조작 우려를 이유로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요청을 거절해왔지만 이번 계약으로 현물 시장에 시장 감시 장치가 마련되면서 불허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If they're right that you can
demonstrate that the spot market has similar efficacy to the futures market, it would be hard to resist approving a Bitcoin ETF.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 대형 운용사들이 잇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한 점도 이 상품의 안정성을 방증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그동안 SEC로부터 500건이 넘는 ETF를 승인받았는데 상장 거부된 ETF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승인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영국계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터드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연내 5만 달러, 내년 말에는 1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현물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어 매수세가 몰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는 선물 ETF와 달리 ETF의 만기 연장 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높고 ETF에 투자금이 유입되면 운용사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이후 90%나 올라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오늘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정한 대로 연금을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작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사업장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오늘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반드시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한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7월 1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규약 변경 신고 건수는 22만 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체 30만여 개 사업장의 70% 수준에 그친 셈입니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도입률이 떨어지는 것은 개별 사업장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임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라서 기업이 그 필요성 이런 것들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본인들이 또 서류 떼어다가 또 운영에 되면 불편함이 있잖아요. 회사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데다 서류 작업도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추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업장을 찾아 시정조치 명령서를 발부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은행과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기업들의 규약 변경 비율을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규약 변경 대상 계좌 수가 약 3만 1,400개 중 현재 3만 100여 개를 완료했고요. 95.9% 달성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본부하고 또 영업점에 디폴트 옵션 관련 업무 분장을 추가로 실시했고요.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된 디폴트 옵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개별 사업장에 대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오늘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한 불안이 저축은행 같은 상호 금융으로 이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연체율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2금융권의 위기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2금융권 부실에 대한 얘기는 뭐 상반기 내내 좀 반복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좀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데 뭐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까?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불안 심리가 좀 작용했기 때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입장이 나뉩니다. 당국이 이 위기설에 선을 긋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혼란을 좀 막기 위한 이유도 있을 테고요. 또 실제 과거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때에 비해서는 현재 수치들이 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연체율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곳에선 부실이 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연체율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연체율이 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이 부분은 제가 그래프를 좀 하나씩 보면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새마을금고 연체율 추이인데요. 최근 뱅크런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이 1%대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된 작년 말부터 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서 이 6월 기준으로 보면 잠정 6.4%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실상 전액 예금자보가 된다 이렇게 좀 진화에 나서면서 자금 이탈은 다소 진정 국면을 좀 맞긴 했는데요. 이 연체율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저축은행의 연체율 추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와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 아직 2분기 기준으로는 수치가 발표되진 않았는데 현재 그 1분기인 5.10%보다 더 오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2008년도 연체율은 15%였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좀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아직 이 증가세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최근에 특히 이제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뭐 뱅크런의 이유가 이제 부동산 대출 채권 부실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PF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비롯해서 지금 이금융권 전반에서 이제 부동산 PF 대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좀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은행에 비해서 저축은행은 건전성이 아무래도 더 취약하다 보니까 이 PF 부실 위험이 더 크게 반영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신용등급 전망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들이 제2금융권 위기설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연체율이 계속 오른다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미 금융회사들이 사실 좀 리스크 관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금융당국이 6월 기준에 이 가계대출 동향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제2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들이 이 신용대출을 대폭 줄이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출 증가액이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4천억 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최근에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 보유한 부실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이 현재 당국과 저축은행 업계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 이 부실 채권 매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축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이제 팔아서 일부라도 좀 더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당국이 나서서 좀 팔 수 있는 곳들을 좀 늘려주겠다는 이런 취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오늘 우리금융 F&I를 비롯해서 이 부실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유동화 전문회사 5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사실 일반 신용정보회사들이 채권을 사가게 되면은 채권 추심이라는 게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만 이 부실 채권을 매각하도록 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한 곳에서만 부실 채권을 사가게 되면 가격 경쟁이 좀 이뤄지지 않고 그렇다 보면 매각가가 최대 50%까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도 건전성이지만 일단 채권 자체를 너무 싸게 팔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연체율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저축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회사들을 더 많이 열어준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저축은행이 떠안고 있는 부실 채권을 넘길 수 있는 회사가 여러 개 생긴 만큼 가격 경쟁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좀 덜 보면서 부실 채권을 팔면서 또 이렇게 연체율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이 물밑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위기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국회나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뭐 새로운 해법은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실 우려가 나오기 전에 금융권 전반적으로 실태를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유희동 의원의 인터뷰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라는 게 좀 높잖아요. 어찌됐건 지금 새마을 금고 사태가 진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2금융권으로 번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실태 점검을 한번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실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대안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야 되겠죠.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거대한 건설 장비를 체험자가 직접 확대하고 축소하며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점검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D VR 체험은 기존 VR과 다르게 오감 자극을 통해서 좀 더 일반 VR 체험보다 더 실감나는 생동감 있는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이 디포이트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먼저 좀 이제 디포이트 옵션에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세한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퇴직연금 가입자가 바쁜 일정 또는 무관심으로 인해서 퇴직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미리 지정을 해둔 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퇴직급여의 노후 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로 조금씩 개선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노후 보장 기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도 최소한 물가 상승분만큼은 늘어나야 하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매년 1, 2%밖에 안 되는 수준의 수익률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확정된 수준의 퇴직연금을 받고 싶어서 확정급여형, DB형을 선택하는 가입자도 있지만요. 운용을 해보고 싶은데도 실제 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할 만한 제도가 바로 사전 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입니다. 지난 2021년에 제도 도입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용을 시작을 했고요. 1년이 지난 오늘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대상자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이고요. 아까 리포트에도 보셨는데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을 해서 근로자들이 설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 퇴직연금 이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아마도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또는 IRP 가입자들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같은 본인이 가입돼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들로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매달 카카오톡으로 이 지정하라는 문자를 받고 있어서 오늘 좀 참고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크게는 원리금 보장형 또는 비보장형 안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같은 상품에 돈이 자동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또 원금 비보장형은 다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자산군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초고위험 자산 중에서는 주식을 최대 70%까지 편입한 금융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노후 자산인데다가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와 또 해당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한테 운용을 맡기는 제도이다 보니까 정부가 매우 까다롭게 적격 상품을 선별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1개 연금 사업자들이 라인업을 갖춘 디폴트 옵션 상품은 총 135개입니다. 네. 이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결국에 이제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좀 검증된 효과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퇴직연금을 주무부처가 바로 고용노동부인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시행 성과를 집계를 했습니다. 이 기간 총 25만 명이 디폴트 옵션에 가입을 한 걸로 나타났고요. 적립금 규모가 약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35개 상품의 운용 수익이 평균 3.06%를 기록했어요. 연 환산을 해보면 12%가 넘기 네.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좀 있었지 않나 평가가 됩니다. 네. 또 위험 등급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요. 예적금에 주로 투자하는 초저위험 상품의 수익이 1%대로 예적금 수준의 기록을 했고요.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위험 등급이 높아질수록 좀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중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1월부터 3월이면 주식시장이 좀 한창 좋던 시기 아닙니까?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손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반기에 코스피 기준으로 14.4%나 좀 오른세를 보였다 보니까 디폴트 옵션에서도 주식을 편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 편입 비중이 높다고 항상 수익률이 높을 걸로 기대할 수는 좀 없겠지요.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 놨다고 해서 내 연금 자산이 반드시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퇴직연금 등 연금 자산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황에 따른 변동성이 감소하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디폴트 옵션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시황의 변동 속에서도 연 7에서 10%의 꾸준한 수익률을 꽤 오랫동안 거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조금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최근 한 10년간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2%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이 수익률이 좀 더 중요해지면서 퇴직연금 갈아타시는 분들도 늘어날 텐데 금융회사들의 경쟁도 좀 치열해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워낙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약 340조 원이나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금이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정말 늘어나기만 하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들 간에 정말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DC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보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요. 이 추세에 맞춰서 금융투자 경험이 풍부한 증권사들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증권사들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지난 2018년 기준 19.5%로 은행과 보험에 크게 뒤처졌었는데요. 작년 말 기준에 이 점유율이 22.3%로 올라오면서 보험업권을 넘보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네. 실제로 주변을 보시면은 DC형 연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ETF나 리츠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증권사에서만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가입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퇴직연금에서 투자의 개념이 강해질수록 증권사의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빼앗기지 않으려는 은행과 보험업권 역시 컨설팅을 강화하고 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수성전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몸매 관리를 위해 다이어트 약을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최근 다이어트 약 성지라 불리는 의료기관에서 식욕 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비만을 보는 동네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식욕 억제제 등의 비만 치료제를 천편일률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초고속 성장 중. 최근 보고에 따르면 국내 비만 치료제 원의 시장은 2021년 1분기 이후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한 약 4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비만 치료제를 무작정 처방받아 먹었을 때 특정 성분이 금기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 프로피온, 마진돌 제제는 고혈압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 치료제 계열에 대부분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A사의 비만 치료제 역시 펜터민 성분 기반입니다. 뇌에서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자극하는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입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증가하게 되면 혈압이 오르거나 맥박이 빠르게 뛰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증상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피검사나 심전도, 병력 청취를 했을 때 우울증 환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성분으로 쓰이는 우울증 약과 겹치면서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울증 약에서 식욕 억제제로 바뀐 게 또 있어요. 프로엑세틴 제제도 있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비슷한 약을 먹을 수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제는 의사의 충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 보조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운동과 식이요법을 기본으로 한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